네, 장재민 교수님, 저기 그 키 공지했습니까? 제가 할까요? 네. 보니까 그 데스크에 키가 보관되어 있는데 굉장히 고급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주인 나타나실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그 2부에 제가 이렇게 그 발표하실 진행자분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 학회에 딱 맞으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오셔갖고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특히 그 주제가 아주 좋아요. 예. 저희 F&B 산업의 미래라든지 그다음에 푸드테크에 관련된 내용들, 또 ESG 경영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아마 이 분야로 관심 두고 계시는 연구자님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사례 같은 경우를 보니까 저희가 그 2부의 기조 강연을 통해서 이제 특강도 많이 그 학교에서 초청하시는 것 같고요. 또 그 회사를 뭐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일부 교수님들, 연구자님들께서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으로도 디벨롭 시키시고, 하여튼 저희 그 2부 행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였고요. 이번에도 회장님이 아주 좋은 강사님 소개해 주셔서는 저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릴 때마다 저희가 이제 강의 한 20분 정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 저희 질의응답 하실 건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예. 항상 보시면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 질문 또 안 하시면 제가 피곤해집니다. 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볼펜 잡으셨죠? 그래서 이제 어떤 메모지에 우리 강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꼭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쭙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기록하셨다가 강사님들한테 여쭤보시게 되면 더 좋은 그런 강의, 풍성한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꼭 좀 회원님들 질문해 주실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기조 강연 첫 번째 순서 F&B 산업 미래와 대응 전략, 이런 제목으로 매경 이코노미에 근무하시는 노승우 기자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네,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기조 강연까지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문성식 학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수님들이시고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각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게 있으실 테고, 저는 이제 매경 이코노미 기자로서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나 뭐 가게를 여러 개 하시는 다점포점주분들, 1등 점주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한 수백 명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현장에서는 또 제가 이렇게 만나서 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저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리세요? 네. 저는 2011년에 이제 매경 이코노미 입사해가지고 한 12년째 지금 기자 생활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10년 가까이는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자영업을 한 40년 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순댓국집을 성남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상대원 시장 출신이던데 저도 거기서 18살까지 살았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거기서 20년 가까이 제 어머니가 순댓국집 하시다가 서울이랑 뭐 세종시, 지금은 이제 충북 대소에서 순댓국집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또 이제 라디오, KBS 라디오에서 성공예감에서 창업 트렌드 6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자영업 관련해서 이런 책을 썼고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시장은 미국, 일본에 비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이 포화되고 규모가 큰 측면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브랜드만 보면은 제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공정위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최신 자료를 받았는데 12,000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년 대비 이제 꾸준히 매년 한 3,400개씩 증가를 하다가 작년에 전년 대비 한 2배 가까이 껑충 뛰었는데, 그거는 약간의 이제 허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에 1+1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직영점 한 개를 1년 이상 운영해야지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제가 되니까
이제 브랜드를 미리 그 전에 11월 15일 그 전에 등록을 막 이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번에 공정위에서 많이 또 취소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하면 오히려 그보다 조금 감소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맹 사업을 하려는 브랜드나 본사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점은 코로나 기간에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1, 2만 개씩 증가를 하다가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한 2만 개 가까이 감소를 했다. 외식업이 그만큼 타격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직영점은 코로나 전인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업이 이때부터 사실 본사들도 직영점 운영을 꺼릴 정도로 직접 운영해 보니까 자기들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 특히 이제 2020년에는 직영점도 크게 줄었다. 그래서 요즘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직영점을 잘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맘스터치나 네네치킨 이런 거는 가맹점이 1000개가 넘지만 직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기자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맹점에 먼저 신메뉴를 내기 전에 테스트 베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본적으로는 좀 운영을 해야 된다 싶은데 자기들도 이제 어려운 거죠.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 해서 정리를 하면 브랜드는 지금 난립을 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 기간에 직영점, 가맹점 모두 감소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실이 많이 늘어난 거겠죠. 그 프랜차이즈 트렌드를 분석을 할 때 제가 이제 다점포율이라는 거를 제가 스스로 지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가맹점에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다점포 점주분들, 저는 이제 하나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형 점주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투자형 점주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2개 이상부터는 사실 생계는 이제 해결이 됐고 더 많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형으로 하시는 건데 같은 브랜드에서 2개, 3개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세븐일레븐으로 17개 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는데 이런 분들은 그 브랜드를 하나 해보고 장사가 잘 되니까 수억을 들여서 또 재구매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구매율이다 브랜드에 대한 다점포율은. 그러면 다점포율이 높을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점주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추가 출점을 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매년 이거를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8년째 작년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트렌드가 보이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2015년까지는 모든 브랜드에서 다 그 다점포율이 증가를 해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추가 출점을 계속 했다는 거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네, 선은 없네요. 네, 더 크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좀 숨이 차는데 천천히 해서 괜찮으실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제가 다점포율을 조사를 했고 다른 브랜드들도 그래서 이렇게 매년 제가 조사를 안 해도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점주가 내고 또 내는 프랜차이즈로 한 100여 개 브랜드를 이제 직접 그 대표님들한테 자료를 받기도 하고 해서 가맹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분들을 매년 조사를 했는데요. 편의점을 보시면 전체 가맹점 수만 보면은 가맹점 수가 한 번도 줄지 않고 30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는 빨간색을 보시면은 가파르게 증가를 하죠. 이때부터 1인 가구가 급증을 한다 하면서 편의점들이 급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다점포율 그래프를 보면은 정반대입니다. 2014년에서 15년으로 가는 이 구간에는 모든 브랜드가 다 증가를 했지만 15년부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이마트 이사는 자료를 이때부터 주지를 않았더라고요. 이 말은 왜 201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3만 개가 넘었습니다. 편의점이. 그러면서 가맹점 점포당 배후 인구가 2,000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일본, 대만이 지금 한 점포당 배후 인구가 2,000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1,000명 가까이로 떨어져서 그만큼 이제 많이 포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반토막이 나기 시작하니까 17개 하시던 그 다점포 점주분도 15년에 저랑 인터뷰했을 때 이제 뭐 20개까지 늘리겠다 하셨는데 지금은 2개 빼고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구매율을 보면은 그 브랜드에 대한 만족도와 이제 트렌드를 볼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제일 잘 보여주는 게 편의점이었고요. 이건 이제 작년 기준으로 제가 조사를 한 건데 보시면 뭐 이거 다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이제 많이 증가를 한 게 이제 메가커피는 제가 이제 대표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는 안 주셨지만 이제 인터뷰하면서 구두로는 한 30% 가까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뭐 메가커피 한 6, 7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죽 이런 대체로 10년 이상 된 장수 브랜드들은 그래도 다점포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코로나 기간에도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카도 스시 이런 그 1,900원 하는 초밥 그 저가 초밥 프랜차이즈인데 이런 것들도 코로나 기간에 2배 가까이 다점포율이 급증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가성비 중심으로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생활용품의 양키 캔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감소를 했죠. 이제 경쟁 브랜드도 많이 늘어났고 또 이게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면서 공산품을 이 오프라인에 이제 매장을 내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줄었다는 걸 이제 본사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본사에서도 요즘은 그 직영 홈페이지 몰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그 이제 고객한테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 가맹점에 그 매출을 이제 거기서 배송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영업을 좀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크린토피아 뭐 이런 그 1등 브랜드들, 뭐 독점 브랜드들은 그래도 유지를 했고요. 그 치킨 같은 경우는 BBQ가 많이 늘었죠. 원래는 사실 그 치킨 업종은 다점포율이 대체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생계형 업종이다 보니까 이걸 투자형으로 이렇게 많이 늘려도 수익이 크게 늘지를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BBQ가 크게 늘은 거는 그만큼 이제 배달의 수혜를 많이 봤다는 거죠. 코로나 기간에. 제가 그 브랜드 중에서 제일 많이 최다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 사례를 또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 작년에 120개를 하는 데가 나왔는데 이게 오가다라고, 여기 이제 한방차 프랜차이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그 한방차를 주로 중장년층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법인이라고 제가 써놨죠. 120개 하는 데가 세라젬입니다. 의료기기 업체. 그러니까 여기가 세라젬의 고민은 수백만 원짜리 하는 의료기기를 그 사람들이 체험을 해봐야지 구매를 할 텐데 그 매장이 아무리 체험 매장을 내놔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타겟 고객이 같은 오가다를 1층에 내고 2층에다가 세라젬 매장을 내서 오가다 구매 고객한테 쿠폰을 주면서 2층에 올라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이제 많이 올라와서 체험을 해보고 구매 전환율이 3% 가까이 나오더라 해서 여기는 이제 아예 업무 제휴를 해가지고 그 오가다 대신에 그 세라젬 웰카페라는 브랜드로 요즘 많이 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납품하는 거는 오가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마케팅 전략을 잘 이용을 한 거죠. 피자헛은 부산에 어떤 해운 업체인가 그 원래 한 20여 개 계속 운영을 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처음 조사해서 그런 거지 막 갑자기 급증한 건 아니고, BBQ를 보시면 전에는 7개 하던 분이 2020년에 BBQ를 7개 하던 분이 이제 13개까지 2배 가까이 늘린 게 그렇게 코로나 기간에 크게 확장을 했다. 도미노 피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배달 업종이 수혜를 봤다는 게 이제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그 트렌드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째는 MZ세대의 저점 창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이 지금 50대 이상입니다. 많이 고령화가 됐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10년 전에는 50%였거든요. 50대 이상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배달앱이랄지 SNS 마케팅 이런 기술 트렌드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의 큰 위기 요인이고요. 미국은 어떤가 제가 봤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미국까지 가서 그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장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미국은 프랜차이즈의 본고장이라고 하잖아요. 1961년에 맥도날드가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본격화됐는데 보시면 한 60년대 초반까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랑 상황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가맹점을 한 개만 운영하는 생계형 점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 동해 브랜드로 다점포를 운영하는 투자형 점주들이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동해 브랜드가 아니라 다른 브랜드로 다브랜드로 다점포를 운영하는 기업형 점주도 늘었다. 미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심이 우리나라처럼 생계형 점주가 아니고 투자형 점주, 다점포 점주들인데요. 대부분의 업종에서 다점포율이 50% 이상으로 나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 같은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자본이 크게 들어가는 외식업에서는 한 80% 이상이 다점포율이고요. 요거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운영하는 사례가 2,300개를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 버거킹 100개, 뭐 맥도날드 100개, CU 200개 막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합쳐서 2,300개라는 건데 여기는 그 개인이 아니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증시에 이렇게 상장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다점포점주를 이제 멀티 유닛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끼리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도 합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작년에 갔다 왔는데 가보니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연사로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전현지 프랜차이즈 협회장에 협회장도 한 46개 이렇게 다점포를 하고 있고 이제 전문가분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참 자영업 프랜차이즈 산업이 많이 고도화가 됐구나. 그리고 이게 자본화가 됐구나. 네,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자본 인프라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다점포 점주들을 은행에서 본사랑 연결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점포 점주들 한 50개 정도 가맹점을 내면은 이제 한 지역에 유지가 되고 어떤 은행의 VIP 고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망 본사들을 소개를 시켜줘서 이 브랜드랑도 한번 다점포로 운영을 해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랑 연결을 시켜주든지 이런 금융 인프라들이 발달을 했더라.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다점포 점주들이 지금 100개 이상도 이제 늘어났고 기업형 점주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MZ 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요즘 취업이 안 되거나 들어가서도 이제 퇴사 열풍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게를 하면은 이제 배달앱이나 SNS 마케팅을 되게 잘하거든요. 오히려 50대 이상 그 자영업자 기성세대보다 더 잘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들은 궁극적인 목적은 가게 하나만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2개 이상 운영해서 내가 사장을 넘어서 어떤 회장이 되겠다. 젊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게를 확장하려는 니즈가 있어서 저는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금융적 지원이랄지 아니면 뭐 교육 컨설팅 이런 시장도 앞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흘러갔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SNS를 빼놓고는 요즘 외식업이나 모든 산업을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외식업은 뭐 대기업이 골목 상권 침해한다고 하듯이 롯데, 뭐 CJ, 신세계 이런 데들이 많이 장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데들이 다 어렵습니다. 고전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신세계푸드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외식업이 그동안은 서서히 확장해서 서서히 망하는 산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도 크게 뭐 그 리스크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뭐 확장을 해도 어차피 내 임기 끝나고서 망하거나 할 테니까. 그런데 요즘은 SNS 때문에 순식간에 그 브랜드가 퍼지고 그래서 잘 되면 이제 오픈 다음 날부터 그냥 줄을 쫙 서는 거죠. 그러다가 뭐 한 달도 안 돼서 또 이제 그 브랜드가 이제 잊혀지고 이런 식으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산업이랑 비슷해졌다 하더라고요. 이 영화나 드라마는 이제 개봉을 하면은 바로 그날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게 뜰지 안 뜰지. 근데 개봉하기 전에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투자할 때 리스크가 큰 산업이거든요. 막 몇백억을 들여서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이게 망하면은 그냥 쫄딱 망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SNS가 그렇게 외식업을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그 도안이면 뭐고 이제 대박이 나면은 본사가 다 독차지를 하려다 보니까 직영점으로 운영을 하는 전문 외식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카페 노티드가 대표적인데요. 여기가 이제 GFFG라고 도넛을 포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SNS 감성으로 잘 맞게 꾸민 거예요.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도넛 자체는 맛은 별로 없는데 SNS에 올리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가서 저렇게 줄을 서더라. 근데 요즘 와인 시장도 보면은 MZ 세대들이 와인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맛있는 와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라벨이 예쁜 와인을 찾습니다. 와인은 어려우니까 잘 몰라요. 그 젊은 친구들도 SNS 올리기 좋은 그런 식으로 SNS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럼 앞으로 이제 외식 시장은 대기업들은 이제 대량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술적인 투자가 필요한 이런 업종들에서만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브랜드 피자나 버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존의 피자나 버거를 가성비로 대량 투자를 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로 이렇게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이제 신세계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만 이제 확장을 할 거다라고 신세계 대표님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비건 같은 이제 채식주의 이런 거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 분야고 대신에 이런 이제 트렌드나 하이엔드 같은 분야는 더 이상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사모펀드 이런 데들이 더 잘하는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배달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이제 뭐 피크를 찍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어려운 이제 조금씩 감소를 하고 있죠. 저희가 이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4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한 10% 정도 빠졌는데 그 배달 시장은 아마 이 상태에서 좀 이제 유지가 되고 이제 물론 계절적인 영향도 없지는 않는데요. 이제 아주 더워지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또 조금 증가를 하고 봄 가을에는 이제 외식하기 좋으니까 이제 비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배달앱이 장기적으로는 잘하면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코로나 전에 제가 2020년 뭐 자영업 뉴 패러다임에 대비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배달앱은 2, 3년 뒤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하면 라이더가 부족하거든요. 이 배달앱은 모든 외식 그 식당에서 30분 안에 배달을 해주겠다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더가 부족하고 또 그 라이더 인건비를 맞춰주려면 가게들한테 배달료를 더 걷거나 소비자한테 더 걷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가하기에는 가게들이 너무 영세한 거죠.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도 지금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배달앱에서 그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만큼의 브랜드 파워가 있는 곳들만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배달앱 주가들도 반의 반토막이 나고 있고요. 도어대시는 이제 미국의 최대 배달앱인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60로 더 한 10% 이상 폭락을 했더라고요. 이제 모든 산업의 숙제가 지금 디지털 전환인데 자영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거는 이제 미리 그 파인다이닝 같은데 보면 맛집 같은데 보면 요즘은 다 이제 예약을 해서 딱 그 시간에 맞춰서만 가도록 돼 있죠. 뭐 이런 것들 다 장사 잘 되는 데들은 활용을 하고 있고 재미있는 게 여기 패브릭 타임이라고 이 동대문이 보면 세계적인 패션 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그 중국의 보따리 상들이 지금 와가지고 막 대량으로 이렇게 원단 가져가고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이게 딱 중단이 되면서 많이들 망했죠. 근데 이 패브릭 타임은 그 한국의 그 동대문에 많은 원단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들이 나오면 그거를 다 그냥 온라인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원단을 한번 이제 이용해 보고 싶다 하는 데들한테 주문을 받아가지고 직접 자기가 그 동대문에 가서 사가지고 이렇게 국제 우편으로 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대문 상인들한테 이제 판로를 확 세 개로 넓혀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팔던 거를 온라인으로 파는 것뿐이고 글로벌로 팔 수 있도록 영어로만 이제 했을 뿐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이제 동대문이 이제 세계적인 시장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MZ 세대고 그 동대문에서 장사를 또 해본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지털 혁신이 또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구인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체감하고 계실 텐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최저임금도 어렵고, 이제 작년 미국의 그 다점포점주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제 본 장표인데요. 이제 노동 인구 이제 블루 칼라가 있고 화이트 칼라, 사무직과 현장직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30년 이래 처음으로 블루 칼라의 그 인건비 상승률이 화이트 칼라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블루 칼라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임금을 더 줘도 사람들이 안 온다라는 얘기고, 저도 미국에 가봤더니 그 라멘집이 일주일에 4일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3일은 직원을 못 구해가지고 영업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인건비가 상승을 하다 보면, 이게 싱가포르가 이렇게 흘러갔다는데요. 예전에는 뭐 이제 원물을 사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듬고 썰고 해서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주방에서 했다면, 이거를 할 사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처리된 센트럴 키친에서 이제 받아서 오는 HMI 산업도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해서 이 조리 과정을 단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스 같은 경우도 그 뭐를 우려가지고 이거를 섞어서 만드는 그 과정을 그냥 HMR로 만들어진 소스 하나만 사와가지고 딱 넣으면 그 맛이 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할 거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리 과정이 단축이 되다 보면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인력이 다 사라질 수 있다. 일단 뭐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주방 인력이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중숙련 직원들도 사라지고, 또 그 소스라는 게 사실 중식당에서는 거의 뭐 특급 호텔 같은 데서는 한 20년 동안 해야지 그 이제 요리의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소스가 되게 다 나오니까, 사서 쓰니까. 해서 셰프리스, 셰프가 없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던 샵하우스라고 아세요? 여기가 그 매드포 갈릭을 팔았던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셰프가 없습니다. 셰프리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오뚜기에서 처음부터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 식당에만 맞는 소스를 개발해달라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들도 엄청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저숙련 직원들, 그냥 서빙하는 인력들도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2년 만에 그 치킨 로봇이 어떻게 진화를 했느냐, 제가 이제 두 군데 다 가서 봤는데, 왼쪽 모델이 1억 5천만 원인데 오른쪽 모델이 3천만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5분의 1로 2년 만에 가격이 다운이 됐고, 지금은 프랜차이즈로 이거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GS 편의점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표 보시면 되겠고, 피자도 왼쪽 거가 5천만 원인데 올해는 이제 한 3천만 원으로 가격이 다운이 됐고, 보시면 이제 굽기, 뭐 자르기, 그리고 토핑, 여기 소스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렌탈료는 3년 기준으로 100만 원, 사면은 30만 원, 아니 3천만 원 해서 4월부터 까치산정 가맹점에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커피는 이제 자판기 형태로 된 무인 카페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런 이제 로봇 팔로 된 거는 아직은 그 시판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요게 아직은 그래도 가격이 한 8천만 원 요 정도라서, 근데 점점 더 경제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아이스크림 로봇은 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로봇의 한계는 있어요. 그 신메뉴가 나오면 이거를 기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걸 이제 도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로봇도, 커피 로봇도 한 6가지 메뉴만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 한식
은 그 볶음은 지금 이제 육안에서 로봇 통돌이 이런 거를 지금 절찬리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람보다 훨씬 생산성이 좋아서 지금 가맹점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예, 서빙 로봇도 2019년에는 월 9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3만 원 반토막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푸드테크가 전반에서 확산이 될 텐데 성능은 계속 높아지고 가격은 다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단순 반복 메뉴는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좀 조리 공정이 좀 복잡한 메뉴들은 아직은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BBQ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치킨 로봇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치킨 커리라고 이렇게 튀기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맛이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만들려면은 튀김통에다가 치킨을 넣을 때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스냅을 넣어서. 근데 이거를 기계는 아직 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서는 도입이 되고 있더라. 그리고 이제 직원이 이제 점점 귀해지잖아요. 직원이 갑이 됐는데 그래서 이 직원들을 앞으로 우리 가게에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려면 앞으로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이뤄질 거다. 미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홈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뭐 처음에는 이제 허드렛 일부터 하겠지만 우리가 너를 뭐 세미나를 하고 교육을 시켜줘가지고 이런 자리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거야. 다점포 점주분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점포 점주들은 본인이 다 못하잖아요. 오토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점포 점주분은 본인이 500만 원 가져갈 때 점장 1,500만 원 가져가게 한 경우도 있고 뭐 자동차를 사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또 이제 숙제가 될 것 같고 그 외식 시장은 앞으로 감소를 할 거로 보입니다. 일본에 보면은 2017년에 시장 규모가 97년보다 오히려 50조 원 감소를 했죠. 일본은 워낙 편의점이 잘 돼 있어서 이 편의점의 HMR 도시락이 이제 외식업에 대체를 하고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외식이 너무 비싸지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중식을 대체하고 있다. 시간이 많이 됐죠. 네. 한 2, 3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시장은 이제 찐들만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밀키트가 그동안 이제 급성장을 했는데 이 가게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을 걸로 보입니다. 밀키트 자체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면 이 가게에 어떤 걸로 채울 것이냐가 이제 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새로운 경쟁 모델이 되고 있고요. 쿠팡이나 편의점도 이제 외식업의 새로운 경쟁자다. 근데 쿠팡이 잘하는 거는 이런 공산품이나 식품 이렇게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들, 가성비를 낮출 수 있는 것들, 아까 대기업이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미식이나 명품 이런 것들은 쿠팡이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편의점은 요즘 본사들이 가맹점을 직접 운영하는 본부 임차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이 5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사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권리금 더 주는 대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점주가 너무 갑이 되더라. 막 1억 정도 이렇게 권리금을 주고 해도 이렇게 못 되려고 이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직접 임차를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 좀 더 공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마케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이 신라호텔에서 17년 근무한 중식 셰프세요. 팔선에서 17년 근무하신 분인데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중식은 일식에 졌다. 중식은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점심에 가서 많이 먹지 저녁에는 안 먹는다. 저녁엔 다 술 마시러 일식당에 가더라. 그래서 일식이 앞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 또 시작이 되면은 중국은 이제 못 가죠. 지금 내년까지도 그 시진핑이 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막아놓을 것 같은데 일식은 이제 문이 열리면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일식당 뭐 예를 들면 이런 가이세키 정식 같은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Z세대들이 패스트 캐주얼이 앞으로 키워드가 될 건데요. 젊은 세대들은 하루에 3끼를 안 먹습니다. 하루에 5끼를 조금씩 나눠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 샌드위치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먹을 수 있는, 한 손은 스마트폰을 항상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빠르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게 파인다이닝이죠. 정찬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이 위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사익길은 특성화다. 이 친구는 이제 숙박업에서 남들이 다 5성급 호텔 경쟁을 할 때 그 캡슐 호텔을 운영을 해가지고 이게 월세 500만 원인데 한 50%, 50%만 넘으면은 그 객실 가동률이 흑자가 나는데 지금 7, 80%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발상으로 1성급 호텔을 노렸고, 마지막 장표입니다. 요즘 프랭크버거가 되게 잘 되죠. 여기는 이제 쉑쉑버거가 너무 비싸다 불필요하게, 그래서 같은 맛의 컨셉으로 생긴 것도 비슷해요. 같은 컨셉인데 가격은 절반으로 다운시킨 이런 이제 가성비 시장들을 아직 그 대기업이 개척하지 않은 그런 분야들을 노리는 게 앞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승욱 기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들 그 수업 자료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학기에는 노승욱 기자님 때문에 수업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좀 질문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 아시죠? 질문하실 때 해설 말고 진짜 질문이요. 네, 콕콕 집어서 질문하시면 아마 기자님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교수님. 네, 네, 저기 우리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노영희 교수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일본하고 한국 외식시장 규모 비교를 해주신 그걸 보여주셨는데, 일본이 97년에 300조 원 시장이었는데 250조 원으로 2017년에 감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HMR 시장이 뭐 그 대체한 것도 20조 원 정도라, 그게 이제 완전히 그걸 대체했다고도 보기 힘든데, 근데 뭐 잃어버린 30년이래 가지고 일본 경제 침체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외식시장이 감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단가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 이제 90년 버블이 터지면서 그 이제 물가가 계속 그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시장 규모가 정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편의점 중식 그 나카쇼크 그 시장도 발달은 했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일본도 이번에 많이 타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수 가게들도 이번에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또 1인 가구 증가 이런 영향도 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외식을 1인 가구들은 잘 안 하거든요. 일본은 근데 배달도 안 하잖아요. 배달 앱이 그 배민이 일본에 진출했다가 2013년에 진출했다가 망해서 돌아왔고, 최근에 또 진출했는데 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인 가구 증가, 뭐 물가 하락, 디프레이션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들 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제 피곤한 시간이 드디어 온 것 같아요. 기자님, 그 아까 그 다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뭐 13개까지 운영하시고 계시는데 네. 그분들도 별도의 법인이 있으신 거죠?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은데, 지금 한 제가 두세 분 정도는 만났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그 누나 뭐 어머니 이렇게 친척 개인 명의로 이렇게 쪼개서 했는데, 이게 한 5개, 10개 넘어가면 더 줄 데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법인 전환한 분들이 한 3분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 자기 자본으로 하세요? 아니면 투자를 받으셔갖고선 다점포 하시는 겁니까?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투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이런 건데, 한 두세 개 가게가 이제 대박이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이 돈을 싸들고 온대요. 내 가게도 해달라고. 그러면 5대5로 나눠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운영은 직접 다 하는데 책임 경영을 하겠다 해서 나도 50% 투자를 하고, 이제 이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 그 이제 명의는 그분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50% 지분에다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식으로. 그 그래서 17개까지 청년들한테도 하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5대5, 뭐 7대3 이런 식으로. 네. 네.
제가 자꾸 하면 안 되고요. 회원님들이 또 질문하시겠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신태화 교수입니다. 우리 기자님은 여러 군데 이제 많은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요즘 최근에 보면 전국으로 다 확대됐고 수도권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몇천 평부터 만 평 단위까지 그래서 이제 커지는데 최근에도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오산 쪽 평택 쪽이죠. 한 150억 들어가지고 이 베이커리 카페를 크게 하고 있는데 이 베이커리 카페 쪽에도 취재해 본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의 전망, 비전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취재를 못 했는데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거는 앞으로 디저트 카페 시장이 성장할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사모펀드들이 요즘 프랜차이즈를 엄청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이제 큰 트렌드가 될 것 같은데 사모펀드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물이 치킨이랑 카페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영원할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디야나 메가커피나 이런 데들도 이제 베이커리 라인을 늘리는 게 커피만으로는 객단가가 안 나와가지고 그 배달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 라인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디야는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예를 들면 음료 라인, 커피, 음료 다 합쳐서 70%고요 매출에 20%가 베이커리고 10%가 굿즈입니다. 네, 이디야는 근데 굿즈를 하다가 지금 이제 거의 안 되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베이커리를 앞으로도 다 늘리려고는 하는데 쉽지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베이커리를 하려면 그만큼 이제 조리 공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결국은 HMR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만 나가는데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가커피도 보면은 메가커피의 성공 요인이 음료 라인이 130까지 됩니다, 메뉴가.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신메뉴를 낸 게 성공 비결인데 베이커리는 5개도 안 돼요. 그 감자빵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싶어도 그만큼 이제 공간이 또 없어가지고 쉽지가 않은. 그래서 그게 분명 이제 기회 요인이기는 한데 그만큼 쉽지 않은 도전 요인인 것도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노승욱 기자님에게 생생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